칭기즈칸, 한 명의 전사는 어떻게 역사를 영원히 바꾸었는가?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바로 칭기즈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몽골의 혹독한 초원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통합하고 거대한 제국들을 정복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이 대륙을 뒤흔들기 전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세상을 후대에 남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의 고난과 유랑 생활부터 막강한 군대의 부상, 제국의 확장, 그리고 그의 통치가 무역과 문화, 나아가 현대 세계의 모습에 남긴 지울 수 없는 영향까지 그 장대한 여정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비전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야망과 인내,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에도 깊은 상처와 거대한 영향을 남긴 몽골 제국, 그 시작점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지식과 역사의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에서 바람은 가장 먼저 만나는 스승입니다. 그 바람은 피부를 단련시키고 눈을 맑게 씻어내며 생존과 위험을 알리는 수천 가지 냄새를 실어 나릅니다. 12세기, 바로 그 바람이 부는 오논 강가에서 테무친이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말과 혈족, 그리고 용기로 모든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훗날의 연대기들은 그의 탄생에 얽힌 한 가지 징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주먹 안에 핏덩이를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원에서는 아이가 전사로 성장할 것이라는 신호로 여겨지는 징조였죠. 그 징조가 사실이었든 아니든 그가 살아온 삶은 그 전설에 꼭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테무친은 보르지긴 시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푸른 늑대와 암사슴을 시조로 섬기는 유서 깊은 혈통이었죠.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헨티 산맥 동쪽 계곡을 누비며 사냥하고 약탈하고 교역하는 작은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호엘루는 본래 보르지긴 시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메르키트 부족의 칠레도라는 남자와 약혼한 사이였으나 젊은 시절 예수게이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예수게이가 오논 강을 따라 말을 달리던 중 그녀를 빼앗아 온 것이죠. 이는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잔혹해 보이지만 당시 초원에서는 부족 간의 동맹과 복수가 얽힌 일상적인 약탈원의 일부였습니다. 호엘루는 새로운 삶에 강인한 의지로 적응했고 그 의지는 훗날 부족이 자신들을 버렸을 때 자식들의 목숨을 구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예수게이 개인의 기억과 부족 간의 경쟁 관계를 동시에 담아 지어졌습니다. 예수게이는 최근 타타르 부족의 테무친 우게라는 이름의 족장을 사로잡았고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그 포로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타타르 부족은 보르지긴 시족의 오랜 숙적이었으며 국경 너머의 강력한 금나라에 충성하는 세력이었습니다. 패배한 적장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는 것은 부족들 사이의 불안정한 힘의 균형을 상기시키는 행위이자 한 가족의 요람에 새겨진 작은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초원의 삶 그 자체가 테무친의 첫 번째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문장을 말하기 전에 털이 덥수룩한 조랑말에 오르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가젤의 발자국을 쫓고 강물의 소리만으로 수심을 가늠하며 먼 산등성이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고 적의 존재를 알아채는 법을 익혔습니다. 펠트로 만든 둥근 천막,
즉 게르에서 자라는 아이는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가장자리에 굶주림이 도사리고 있음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봄에는 가축들이 새끼를 낳고 여름에는 더 풍요로운 풀밭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가을에는 남자들이 사냥과 약탈에 나섰고 겨울에는 조용히 웅크린 채 지평선 너머로 나타날지 모를 적들을 경계했습니다. 그에게는 궁정교사도 펼쳐진 책도 없었지만 날씨와 말의 상태,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관찰력이라는 위대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테무친이 겪은 최초의 정치적 교훈은 그의 첫 약혼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9살쯤 되었을 때 예수게인은 옹기라트 부족과의 혼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들은 캐롤렌 강 유역의 좋은 목초지를 장악하고 있던 부족이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보르테였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결혼이 단지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님을 이해하는 현명한 어른들이 이끄는 곳이었습니다. 관습에 따라 예수게인은 아들 테무친을 데리고 훗날 장인이 될 이들과 함께 지내게 하기 위해 옹기라트의 야영지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게인은 타타르 부족민들과 음식을 나누기 위해 멈추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타타르인들은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그는 간신히 자신의 야영지에 도착했지만 독은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족장의 죽음은 종종 그가 이끌던 무리의 분열을 의미했습니다. 예수게이의 죽음은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척박한 초원의 가장자리로 버려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게이의 동맹이었던 타이치우드 부족은 어린 소년을 따를 수 없다며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 떠나버렸고 호엘룬과 그녀의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몽골 비사는 그 시절의 처절함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엘룬은 강둑에서 먹을 수 있는 풀뿌리를 캤고 아이들에게 쥐와 마멋을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얼음의 구멍을 뚫어 낚시를 했고 잠을 얕게 자고 어둠 속에 말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굶주림과 생존의 차이는 해 진력해 잡은 토끼 한 마리의 무게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혹독한 교육은 테무친의 인격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혈족이라도 등을 돌릴 수 있으며 충성심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권리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는 작은 가족이라도 똘똘 뭉치면 그들을 부서뜨릴 수 있었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2월의 고기만큼이나 자비가 귀하다는 것, 그리고 신뢰의 관계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신뢰의 관계는 혈통이 아닌 테무친이라는 사람 자체를 선택한 첫 번째 인물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소르칸 시라라는 가난한 목동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타이치우드 부족에게 붙잡힌 10대의 테무친은 목에 무거운 칼을 쓴 채 그들의 야영지에서 구경거리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축제가 벌어진 틈을 타 테무친은 결박을 풀고 강으로 도망쳤습니다. 소르칸시라는 갈대밭에서 그 소년을 발견했고 그를 넘겼다면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신 테무친을 자신의 게르에 숨겨주며 목숨을 걸고 도왔습니다. 훗날 테무친이 수천 명을 호령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는 그 목동을 기억하고 그의 가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친절의 기억은 그의 내면에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너를 도운 자에게 보답하고 비천한 이들을 결코 잊지 말라. 초기의 또 다른 동료는 보오르츠였습니다. 약탈자들에게 말을 빼앗긴 테무친은 말을 찾던 중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보오르츠였습니다. 보오르츠는 그와 함께 밤새 말을 달려 도둑들을 따라잡고 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테무친이 어떤 보상을 원하냐고 묻자 보오르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훗날 그는 북중국을 가로지르는 대군을 이끌게 되며
오랜 귀족들이 흔들릴 때도 주군의 신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또한 젤메도 있었습니다. 우리안카이 부족 출신인 그는 테무친이 부상을 입었을 때 그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들 외에도 역사서에 잠시 등장했다 사라지는 이름들이 있지만 그 패턴은 분명합니다. 테무친은 물려받은 지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리와 눈에 보이는 공정함으로 자신의 첫 추종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작은 공동체 내부에도 폭풍은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는 가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굶주림이 극심했던 어느 날 테무친은 이복 형제인 백테르와 다투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즉 고기와 권위를 두고 벌인 다툼이었습니다. 결국 테무친은 친동생 카사르와 함께 백테르를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어머니 호엘루는 그들의 행위를 저주하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그림자를 적으로 만들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의 도덕적 성장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어른도 축복하지 않을 선을 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습니다. 훗날 경쟁자들의 목숨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때때로 이 순간을 기억하며 자비를 선택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고 부드러운 방식도 아니었지만 그의 적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자주 그러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엮어낸 또 하나의 실타래는 자무카와의 우정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 만나 함께 놀고 젖을 나누어 마시며 친구를 형제로 만드는 안다라는 오랜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돕고 고기와 마실 것을 똑같이 나누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의 말들은 그들의 삶 내내 울려 퍼졌습니다. 어릴 적 그 맹세는 담요 한 장을 덮고 미래의 꿈을 나누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것은 야망을 시험하는 잣대가 되고 배신과 용서의 기록이 될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을 모으는 동안 테무친은 가족을 넘어선 초원의 정치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케레이트 부족과 그들의 통치자 토그릴, 즉 중국 사서에서 옹칸이라 불리는 인물을 주시했습니다. 서쪽의 나이만 부족과 남동쪽의 타타르 부족의 동태도 살폈습니다. 초원 부족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금나라가 후원하는 습격에 대한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큰 연합을 구축하는 동안 자신을 보호해줄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회는 작아 보이지만 실로 거대한 것을 사들인 한 선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테무친은 오래전 약속대로 보르테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옹기라트 부족의 어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젊은 부부를 떠나보내며 지참금을 주었는데 그 중에는 아주 희귀하고 질 좋은 검은 담비 가죽 외투가 있었습니다. 테무친은 그 외투를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남쪽으로 말을 달려 토그릴의 야영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케레이트의 통치자에게 외투를 바치며 토그릴과 자신의 아버지 예수게의 사이의 오랜 우정을 기억하여 자신을 아들로 삼아달라고 청했습니다. 토그릴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테무친을 아들이라 부르며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테무친의 인생에서 최초의 위대한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약탈이 아니라 혈족의 기억과 예애, 그리고 선물을 통해 얻어낸 것이었죠. 토그릴과의 동맹은 테무친에게 방패막이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통치의 모델이자 강력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케레이트 부족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였으며 북중국과 오랫동안 교역해온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야영지는 금나라와 거란족의 요나라 사신들이 선물과 요구를 들고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테무친은 카니 사절단을 어떻게 맞이하고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는지
충성에는 어떻게 보상하고 배신은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보고 머릿속에 기록했습니다. 훗날 그의 통치는 케레이트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는 더 큰 정치체가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족장이 단순한 도적대의 두목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몽골 비사에는 테무친이 부륵한 칼둔 산비탈에서 적에게 쫓겨 두려움에 떨던 순간에 올렸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적들을 피해 산에 올라 만약 살아남는다면 이 산을 영원히 공경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 산을 자신의 가문을 위한 신성한 곳으로 선포하고 이곳을 지나는 모든 이가 경의를 표하도록 했습니다. 이 순간은 정복자의 갑옷 아래 가려진 젊은이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는 냉소적인 회의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늘이 지켜보고 심판하며 맹세는 중요하고 그것을 어긴 자는 행운이 모두 타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훗날 그가 사절의 안정과 약속의 이행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 믿음의 토양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이 시기에 테무친은 초원 전투의 문법 또한 익혔습니다. 추격을 끊고 그것을 함정으로 바꾸는 법, 거짓으로 후퇴하여 적을 개활지로 유인하는 법, 넓은 전선에 걸쳐 깃발과 횃불로 신호를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에게는 공성무기도 보병 부대도 글로 쓰인 명령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기민한 두뇌와 작은 교전이 어떻게 결정적인 승패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꿰뚫어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술의 핵심은 활이었습니다. 몽골의 활은 뿔과 나무, 그리고 동물의 힘줄을 겹쳐 만든 복합궁이었습니다. 말 위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히 짧으면서도 멀리서도 갑옷을 꿰뚫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기수는 스스로를 더 작은 표적으로 만들기 위해 조랑말의 옆구리에 매달린 채로 화살을 쏠 수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놀이로 이것을 배웠고 훗날에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원 너머의 세계는 아직 소문과 기회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비단과 철제소들 가지고 국경으로 왔고 그들과 함께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진 장성 이야기와 네모반 듯한 모양의 도시 이야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이슬람 상인들은 유리와 옷감을 가져왔고 1년을 꼬박 돌아다녀도 같은 가게를 2번 방문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시장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런 것들은 추운 밤을 덮여주는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테무친의 관심사는 더 가깝고 날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말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며 가진 친구들을 지키고 새로운 친구를 몇 명 더 얻는 것. 그의 인생 첫 장은 대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르와 하나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테무친은 보르테와 함께 펠트와 가죽으로 덮인 천막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귀한 담비 가죽 외투는 이제 그의 손을 떠나 토그릴의 어깨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보오르추와 젤메는 고기를 나누며 앞으로 함께 달릴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자묵하는 그의 안다와 언젠가 다시 함께 말을 달리게 될 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서 풀뿌리를 캐는 법을 배웠던 소녀는 이제 다른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토끼를 잡기 위해 덫을 놓듯 이제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배치하는 기술을 말입니다. 바람이 게르를 세차게 누르며 그 틈새로 만족스러운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초원의 새벽은 친절할 수도 잔혹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의 기억으로 남은 어느 날 아침, 새벽은 잔혹했습니다. 테무친의 야영지는 오논강 근처의 한 지대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피웠던 모닥불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가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들은 동이 트는 빛의 가장자리에서 풀을 뜯고 있었고
보초를 서던 남자들은 있어서는 안 될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메르키트 부족의 기마병들은 마치 한 마리의 사냥감을 덮치는 까마귀 떼처럼 희미한 여명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호엘룬의 가족과 그녀를 빼앗아간 남자에 대한 오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수와 여인들을 위해 왔고 마침내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습은 갑작스러웠고 완벽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작은 야영지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테무치는 가족을 엄호하며 싸우다 몇몇 동료들과 함께 빠져나와 부륵한 칼둔 산비탈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러나 보르테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인들, 아이들과 함께 메르키트의 목초지를 향해 북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래된 납치의 이야기가 다시 보르지긴 시족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래가 아닌 상처로서 말입니다. 신성한 산의 자작나무와 돌로 만든 허술한 피난처에서 테무치는 하늘과 땅에 맹세했습니다. 산이 자신을 구해준다면 영원히 공경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중요한 두 남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명은 테무친이 담비 가죽 외투를 바쳤을 때 그를 양아들로 받아들인 케레이트의 통치자 토그릴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어린 시절의 의형제 자무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응답했습니다. 초원에서는 빛이 명백할 때 혈연과 맹세의 부름은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테무친이 직접 조직에 참여한 최초의 대규모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케레이트의 대군이 도착했고 자무카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물결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직 미미한 지도자였던 테무친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함께 강을 건너고 버드나무가 무성한 계곡을 지나 약탈자들을 추적했습니다. 메르키트족은 자신들의 친족들 사이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야영지로 전리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초원에서 안전이라는 감정은 위험한 것입니다. 연합군은 야영지를 맹렬히 덮쳤습니다. 화살이 바람에 날리는 엉겅퀴 씨앗처럼 솟아올랐다 떨어졌습니다. 메르키트족은 흩어져 물길을 따라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마침내 보르테는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어 테무친의 품에 안겼습니다. 호엘룬의 여동생도 구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감사와 공동의 승리 속에서 향후 10년을 좌우할 동맹이 굳건히 맺어졌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형성된 연합야영지는 살아있는 학교였습니다. 케레이트족은 서기와 무장병력, 그리고 네스토리우스파 사제들, 멀리 금나라 국경까지의 길을 아는 전령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자무카의 기마병들은 오랜 명문가의 자부심에서 나오는 당당함을 뽐냈습니다. 테무치는 혈통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유로 그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동안 새 야영지는 하나로 따은 머리카락처럼 얽혀 지냈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냥감을 쫓고 같은 솥에서 끓인 음식을 먹으며 오래된 명성을 빛내고 새로운 명성을 깎아내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첫째 아들 주치의 탄생은 조용한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보르테가 메르키트족에게 잡혀 있었던 기간은 유목민 야영지에서 결코 완전히 침묵하지 않는 소문이 고개를 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테무치는 주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은 소년을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훗날 형제들은 그 소문을 칼날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분간 그 아이의 탄생은 가문을 끝장낼 수도 있었던 타격 이후 가족의 생존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테무치는 더 실용적인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토그릴이 사절단을 어떻게 맞이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케레이트 야영지에서 밖으로 나가는 순찰대와 그들이 산등성이에서 낯선 사람을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신호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무카가 어떻게 선물로 귀족 추종자들의 충성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경솔한 말 한마디로 어떻게 그들의 존경을 잃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성을 빼앗았다고 느낄 때 자부심이 원한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동거는 시기심이 유대를 끊기 전에 헤어지기로 결정하며 끝이 났습니다. 테무치는 자신의 야영지를 꾸려 양아버지와 의형제의 울타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여인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호엘루는 감사가 족쇄가 되는 순간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훗날 조용한 책략가임이 증명될 보르테 역시 동의했습니다. 테무치는 자무카와 형제의 언어로 대화했지만 그 말 아래에는 더 가까워져도 해소되지 않을 마찰이 깔려 있었습니다. 테무친이 떠나자 41개의 유력 가문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테무친이 고기를 나누는 방식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았고 낡은 서열 놀이보다 그런 종류의 공정함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열은 긴장을 표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이후 몇 년간 각 지도자들이 목초지와 물, 그리고 초원을 가로지르는 동맹의 흐름을 저울질함에 따라 야영지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라이벌 부족들은 이를 지켜보며 자신들의 셈법을 계산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테무치는 자신의 발밑을 다지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자신이 없어도 즉시 행동할 수 있는 분대로 조직했습니다. 그는 출신 가문이 다른 사람들을 섞어 10명과 100명 단위의 작은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부족에게 그런 변화를 강요할 힘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그는 이런 방식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경계를 허물고 공원에 기반한 새로운 선을 긋는 습관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단란 발주트라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무카는 더 큰 세력과 더 오래된 가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테무친이 상징하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부족들의 연합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목동의 아들이 왕자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세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잔치에서 특권의 순서가 명확했던 낡은 질서가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두 군대가 맞붙었을 때 하늘은 황조롱이로 가득했고 땅은 말발굽 소리로 울렸습니다. 테무친의 군대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무카는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은 지도자들을 끓는 물에 삶고 다른 이들의 신체를 훼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잔인함은 전투 그 자체보다 더 오래가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무카를 섬겼던 사람들조차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몇 달에 걸쳐 자무카를 떠나 테무친의 야영지로 향했고 그곳에서 용서받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테무친은 단란 발주트에서의 패배 이후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움직이고 귀 기울이고 재건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는 금나라 땅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용병으로 혹은 포로로 잡혔다가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여 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다시 초원에 나타났을 때 그는 국경 너머의 힘과 그 힘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190년대 중반 초원의 지도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테무친은 무자비한 공격과 신중한 용서를 섞어가며 오랜 원한을 해결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비극의 원인이었던 타타르 부족에게 칼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목초지를 칼로 펠트를 자르듯 가로지르는 군사작전을 통해 그는 그들의 힘을 분쇄했습니다. 그는 족장들을 죽이거나 흩어버리고 일반 병사들은 자신의 세력으로 흡수했습니다. 포로 중 한 명은 전투에서 테무친이 타고 있던 말을 쏘아 쓰러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테무친은 그 남자의 정직함과 용기에 감탄하여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화살이라는 뜻의 제베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훗날 그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형을 읽는 눈과 기습에 대한 본능은 만주에서 드네프르 강에 이르는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테무친은 토그릴과의 관계를 이용해 케레이트 내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늙은 통치자에 대항하는 파벌이 일어났을 때 테무친은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진압하여 케레이트의 왕좌를 더욱 공고히 해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아들이 분별 있게 행동한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늙은 통치자를 기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질투심으로 지켜보던 이들 사이에서는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201년 즈음 초원은 두 개의 거대한 흐름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자무카와 귀족 혈통이 고귀한 지위를 보장하는 세상을 원했던 오래된 가문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시끄러운 축하와 함께 재능과 충성심이 혈통을 능가할 수 있다는 생각 아래 테무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경쟁 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자무카의 지지자들은 그를 구르칸으로 추대했는데 이는 초원 민족들의 기억 속에 멀리 울려 퍼지는 칭호였습니다. 테무친과 토그릴은 함께 맞섰고 많은 작은 집단들은 어느 바람이 더 강할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케레이트와의 동맹에도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테무친은 장남 주치를 토그릴의 딸과 결혼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초원에서 동맹을 굳건히 하는 평범한 방법이었지만 이 경우에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주치의 출생에 대한 소문이 죽지 않았고 일부 케레이트 귀족들은 이 제안을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토그릴의 아들 상금은 테무친의 커져가는 명성을 싫어했고 그가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을 때가 되면 테무친의 세력이 자신을 압도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테무친을 제거하기 위한 매복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목동이 이 함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테무친의 텐트로 달려가 알렸습니다. 그는 함정이 덮치기 전에 핵심 추종자들과 함께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몇 주간은 위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심각한 패배를 겪었고 야영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발주나라는 호수에서 그는 흩어진 소수의 병사들을 모아 맹세했습니다. 만약 하늘이 허락하여 다시 일어선다면 부와 고난을 함께 나누고 이 진흙탕 물가에 함께 섰던 이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 발주나의 맹세는 훗날 몽골 제국의 핵심적인 건국 신화가 됩니다. 회복은 계략과 끈기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거짓 후퇴로 케레이트 부대를 자신이 선택한 지형으로 유인한 후 숨어있던 병력으로 측면을 공격하여 케레이트 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토그릴은 도망치다 그를 알아보지 못한 낯선 이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테무친은 타타르족을 흡수했던 것처럼 케레이트족을 흡수했습니다. 그는 패배한 왕족과 혼인관계를 맺고 아들들의 결혼을 주선하여 옛 경쟁자들을 자신의 가문 구성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케레이트가 무너지자 이제 나이만 연합만이 테무친의 지배에 심각한 장애물로 남았습니다. 자무카는 그들 사이에서 피난처를 찾았고
태무친의 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공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전은 고지대에서 벌어졌습니다. 태무친의 군대는 이제 대규모 작전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정찰병들은 멀리 앞과 옆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깃발 신호와 새똥을 태운 연기가 넓은 전선에 걸쳐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전투 끝에 나이만족이 완전히 무너지자 자무카는 언덕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무카와의 경쟁이 끝나는 장면은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기이하고 의미심장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자무카의 부하들이 그를 배신하고 묶어서 태무친에게 데려왔습니다. 환심을 사려는 의도였죠. 그러나 태무친은 그 배신자들을 유대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에게는 일시적인 이득보다 충성심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무카에게 새로운 질서 속에서 부하의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용서하고 형제의 관계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무카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왕자의 마지막 특권으로서 피를 흘리지 않는 죽음을 요청했습니다. 태무친은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릴 적 한 담요를 덮고 잤던 소년들처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그 죽음은 한 그릇에 담긴 젖을 나누어 마시며 시작되었던 한 시대의 장을 닫았습니다. 이제 초원은 여러 세대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위대한 과업을 위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태무친은 오논 강상류에서 대규모 집회, 즉 쿠릴타이를 소집했습니다. 족장들과 원로들, 그리고 낡은 혈통이 아닌 공원으로 지위를 얻은 새로운 부대의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이 집회에서 태무친은 칭기즈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칭호의 의미에 대해 논쟁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바다를 의미하며 따라서 광대함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견고함, 즉 흔들리지 않는 통치자의 의미를 듣습니다. 그 어원이 무엇이든 그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가난과 포로 생활, 배신과 패배를 모두 이겨낸 한 남자가 이제 통일된 민족의 통치자로 우뚝 선 것입니다. 1206년 이 통일은 단순한 칭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흐르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칭기즈칸은 낡은 시족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중앙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10, 100, 1000, 만명 단위의 십진법으로 조직하는 것을 확고히 했습니다. 패배한 부족의 전사들을 자신의 추종자들이 지휘하는 부대에 배치하여 더 이상 사촌이나 형제들하고만 함께 싸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캐식이라 불리는 친위대를 확대하여 통치와 행정을 배우는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제국 전역의 유망한 젊은이들을 이 친위대에 복무하게 하여 충성심을 확보하고 미래의 원정대를 위한 훈련된 장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는 또한 야사라고 불리는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도둑질, 타령, 그리고 사절에 대한 위의 행위를 엄격히 처벌했습니다. 그는 성직자, 의사 등 공동체에 기여하는 이들에게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이구르 문자를 채택하여 구두 결정을 기록으로 남길 서기들을 모았으며 전령들이 신선한 말로 갈아탈 수 있는 역참제도, 즉 야메기트를 닦았습니다. 이 역참제도는 우리 역사 속 고려 시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가 낡은 혈통주의를 깨고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등용하며 케레이트의 토그릴 칸 곁에서 행정체계를 눈여겨보았던 시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발주나 호숫가에서 함께 고난을 겪었던 동지들에게 후한 선물과 지휘권을 내리며 보상했습니다. 제베는 광범위한 기습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할 권한을 얻었고
무칼리와 같은 충직한 인물들은 새로운 질서의 기둥으로 떠올랐습니다. 족장들이 펠트 양탄자 위에 태무친을 올려 칭기즈칸이라 환호했을 때 그 소리는 오논강을 가로질러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칭호는 투쟁이 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과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 민족에게는 존중할 규칙, 복종할 장교, 혼란 없이 명령을 전달할 길, 그리고 사적인 복수를 넘어선 공동의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그 토대는 실용적이었습니다. 십진법 구조는 제국의 골격이 되었고 혈연을 초월한 충성심을 만들어냈습니다. 캐식 친위대는 정부의 학교가 되어 제국 전역의 인재를 중앙으로 모았습니다. 야사법령은 가축 절도에서부터 사절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규율했습니다. 종교는 분열의 칼날이 되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의 영토에서는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그리고 삼원들이 서로를 박해하지 않고 공존했습니다. 관용은 유행이 아니라 제국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통치술이었습니다. 얌이라 불리는 역참제도는 제국의 신경망이 되었습니다. 전령들은 칸의 권위를 상징하는 패차를 들고 역참마다 비치된 신선한 말로 갈아타며 어떤 적군보다도 빠르게 명령과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상업과 통치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칭기즈칸은 상인들과의 동업 관계를 통해 군대에 물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안전한 교역로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약탈은 세금이 되었고 세금은 군대를 유지하는 계획된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부 질서를 확립한 칭기즈칸은 국경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서쪽의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기마병의 기동력을 이용하는 동시에 중국과 거란 출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 공성전을 벌였습니다. 황하의 물길을 돌려 도시를 침수시키려던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는 그가 말과 활뿐만 아니라 물, 불, 그리고 외국의 기술까지도 기꺼이 사용할 것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국 서하는 조공을 바치고 복속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초원의 오랜 숙적이자 거대한 세력인 금나라로 향했습니다. 1211년 칭기즈칸은 만리장성을 우회하고 산길을 넘어 금나라의 평원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하며 금나라 군대의 보급로를 끊고 거짓 후퇴로 적을 유인하여 섬멸했습니다. 도시들은 몽골의 전쟁 계산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찍 항복하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저항하면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이는 감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미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동시에 장인, 서기, 학자들은 보호받아 북쪽으로 이송되어 새로 성장하는 제국을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1215년 금나라의 수도 중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어기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장부에 기록해두는 민족에게 저항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시는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시선은 이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나이만족의 잔당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몽골의 국경은 중앙아시아의 강대국, 호라즘 제국과 맞닿게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처음부터 복속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역으로 시작했습니다. 1218년 수백 명의 상인으로 구성된 몽골 사절단이 호라즘 제국의 국경도시 오트라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오트라르의 성주는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처형하고 상품을 약탈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사절을 보내 해명을 요구했지만 호라즘의 샤 무함마드 2세는 몽골 사절 중 한 명을 죽이고 나머지의 수염을 깎아 돌려보내는 모욕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몽골의 법에서 사절을 해야 하는 것은 질서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1219년 칭기즈칸은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계획된 원정 중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여러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들 주치는 시르다리아 강 유역을, 둘째와 셋째 아들 차가타이와 오고타이는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막내 아들 툴루이는 호라산 지역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베와 수부타이가 이끄는 별동대는 매처럼 이 부대들 사이를 오가며 정찰과 교란 임무를 맡았습니다. 몽골군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키즐쿰 사막을 건너 부하라를 급습했습니다. 도시들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특히 저항이 격렬했던 도시들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사 무함마드는 변변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도망다니다 카스피해의 한 섬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의 아들들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호라즘의 수도 우르겐치를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주치와 차가타이는 도시 처리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주치는 도시를 보존하여 세금을 거두려 했지만 차가타이는 완전한 파괴를 주장했습니다. 이 갈등은 칭기즈칸이 오고타이를 후계자로 지명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제베와 수부타이가 이끄는 별동대는 살을 추격하며 코카서스 산맥을 넘어 오늘날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칼카강 전투에서 러시아 공국들의 연합군을 대파하며 훗날 있을 유럽 원정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 대원정은 몽골인들에게 서방 세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서방 원정 이후 몽골 제국은 단순한 군사 집단이 아닌 행정체계를 갖춘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점령지에는 다루가치라는 감독관이 파견되어 세금을 걷고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역참제도는 더욱 확장되어 제국 전역을 촘촘히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에게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속을 약속했다가 등을 돌린 서하였습니다. 1226년 그는 노구를 이끌고 마지막 원정에 나섰습니다. 원정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칭기즈칸은 사냥 중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1227년 8월 서하가 항복하기 직전 그는 진중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고 서하를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해는 고향인 부르칸 칼둔산 근처 어딘가에 비밀리에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무덤이 있던 곳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수많은 말들이 그 위를 달렸고 장례 행렬을 본 모든 사람과 동물이 죽임을 당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초원의 왕은 자신의 무덤을 알릴 돌 비석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복종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칭기즈칸의 죽음이 텅 빈 하늘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지시와 의무, 그리고 그의 뜻 아래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오고타이 칸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금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수도를 카라코룸에 건설했으며 유럽을 향한 대원정을 시작했습니다. 테무친이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칭기즈칸이 되어 이룩한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 제국이었습니다. 그의 정복 과정은 수많은 파괴와 희생을 낳았지만 동시에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교역망을 만들어냈습니다. 팍스 몽골리카라 불리는 이 시기 동안 비단길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해졌고 화약, 나침반, 인쇄술과 같은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지식이 대륙을 가로질러 전파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남긴 유산은 이처럼 복잡하고 양면적입니다. 파괴자인 동시에 건설자였고 잔혹한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거대한 질서의 창조자였습니다. 칭기즈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개인의 의지와 비전이 얼마나 거대한 역사의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아주 먼 곳,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에도 깊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세상의 변화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